제일 먼저 최근에 공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서 국정 지지도 또 정당 지지도를 한번 확인해 볼까 하는데 이거는 우리 ST 이노베이션 대표님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이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도 대표님 기존의 이 자료는 기공표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저희가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들의 결과들을 먼저 인용하게 되었고요. 네. 그 조사 방식으로는 전화 면접 조사에 한해서만 저희가 인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12월부터 1월 말까지의 세 곳에서 진행된 결과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23년도 12월 말일자 코리아 리서치에서 정당 지도의 결과를 보면 이제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34%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4년도 초에는 이제 MBS라고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진행한 결과를 보시면 민주당의 경우 33%로 소폭 이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30%로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으로는 28%의 정당 지지 없음이 예. 좀 늘었는 특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최근에 정당 지지도 결과를 보면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것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40%, 이제 국민의힘이 38%로 이제 둘 다 증가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23년도 12월 말일자처럼 중도층들에 대한 결과들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도 보수가 중도층들이 중도층들. 이제 예. 조금 더 정치 이제 본인들이 선호하는 당이 네. 조금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도층이 조금 더 정당 선호도에 따라서 투표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중도 무당층들이 조금 선호 정당들에 투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세한 의미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얼핏 봤을 때는 뭐 증감을 떠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새 기관에서 모두 앞서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국정 평가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도권부터 해서 이제 30대, 40대, 뭐 20대도 포함을 해서 젊은 층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정당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뭐 급속도로 높아진다거나 네. 뭐 급격하게 낮아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사실상 지금 분포를 봤을 때는 무엇도 확신할 수가 없다. 변수는 많은데 상수는 없는 것 같다. 변수는 많은데 지금 생각이 상수는 듭니다. 없다. 네, 중도층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차분하게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은 여유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반대쪽이라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반대쪽이라고 해도 될까요? 지금 현재 부채질을 또 이렇게 예, 부채질 좀 해야겠네. 네네네.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추세는 지금까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런 추세이기는 해요. 지표상으로는요. 네, 객관적으로. 지표상으로는. 예, 그런데 추이를 제가 보다 보면 네. 지난 12월 달 조사 때는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34%로 이제 예. 6% 차이였다면은 저 갤럽 조사에 한해서 네네. 예, 최근에는 40대 38로 계속 좁혀지는 추세입니다. 오. 예, 그러고 지금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중도층이 이제 선거가 임박하면서 자기가 선택하는 정당들이 이제 선택하는 네. 추이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송영길 의원의 반격. 예, 지금부터가 예. 제일 중요합니다. 저 여당 거대 두 여당이 어떻게 정책으로 공략을 하느냐, 그리고 네.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논의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요약을 하고, 하자면 뭐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밀리곤 있지만 그 차이가 좁혀지고 있고 그 그렇죠. 좁혀지는 차이가 가장 중요한 중도층 표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예. 앞으로는 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죠. 지금 여당 야당 네. 둘 다 이제 중도층 공략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총선의 승패를 가른다. 이렇게 반격을 하시는데 목소리는 많이 떨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평소에 서기현 의원님과 두 분이 그래도 뭐 교류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매우 친해요. 예. 네. 매우 친합니다. 매우 네. 친해요. 다음번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어서 성별 또 연령별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 뭐 짧게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 곳에서의 여론 결과를 보면 성별 연령에서도 거의 이제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한국갤럽 결과에서는 이제 남성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남성들에게 표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라고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그 정당 지지도 표에서 오른쪽에 사람 6명 있는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람 거기만 이제 빨간색 41%에서 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단순히 NBS나 코리아 리서치가 아닌 한국갤럽의 결과만 다르다라고 볼 게 아니라 최근 결과다라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령별 결과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연령별 결과는 이제 60대 이상들은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지지 정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네.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민주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24년도 1월 초의 결과를 보면 30대층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들은 뒤쪽에 국정운영평가에서 조금 더 다뤄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정당 지지도, 최근 정당 지지도까지 좀 살펴봤는데 정당 지지도만큼이나 지금 또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총선 관련해서 분위기가 워낙에 좀 뜨거워졌다가 뭐 워낙에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부산 지역 총선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우선 총선이 70일 정도 남았어요. 예. 70일 정도 남았는데 사실 아직까지 선거제도 지금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부산 같은 경우는 선거구 확정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참 전례 없이 예비 후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뭐 네. 국민의힘이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전 지역구에서 이제 2분 이상씩은 지금 예비 후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점은 굉장히 좀 적극적인 이런 총선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반면에 다시 본다면 정치를 좀 바꿔야겠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도 되고요. 예. 이제 다만 부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산은 좀 외부적인 이슈가 많이 사라졌거든요. 이제 네. 엑스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유치 실패로 이제 끝이 났고 산업은행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만 뭐 큰 행정적 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것도 이제는 그냥 출범은 이미 된 상태고 해서 변수가 될 만한 외부 이벤트가 이제 없기 때문에 결국은 후보의 능력과 후보의 신선함과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번엔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 좀 더 듣기 전에 아무래도 그래도 이번 총선에는 여전히 현 국정의 운영 상황이 좀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은데 이어서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정 운영 평가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세 곳의 동일한 결과이고요. 예. 일단 23년도 12월 중순에 나온 코리아 리서치의 결과는 35%가 잘하고 있다, 63%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24년도 초에 MBS 결과 같은 경우에는 32%가 잘하고 있다, 61%가 잘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한 결과로는 34%가 잘하고 있다, 62%가 잘 못하고 있다인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제 24년도 초에 국민의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가 줄어들었다가 못한다라고 했다가 점차 상승하는 곡선을 볼 수 있습니다. 못한다고 했다가 점차 상승을 한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호연 의원님은 어떻게 먼저 생각하십니까? 예,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이제 상승하고 있다는 추세는 저희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대통령 이제 지지율과 그 국정 수행 지지율과 별개로 이제 저희 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그리고 이제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제 기존의 이제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로 조금씩 이게 변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지지율과 상관없이 저희 당에서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게 그 총선 판도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 서지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잘못하고 있다가 맞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조금씩 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수치상으로만 저희가 봤을 땐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계속 나고 있는데 네. 뭐 새해가 되기도 했고 총선도 있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이제 교체가 되고 하면서 일정 부분에 기대감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요. 약간 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새해니까 신장개업 버프 느낌으로 네네. 야, 이 올해는 좀 잘하겠지 응원의 네. 느낌이지 않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신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어서 성별 또 연령별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결과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일단 남성 여성 모두
동일하게 아직까지는 잘하는 것보다 아직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았고요. 연령별에서 특이점이라고 하기에는 앞에 있는 정당 지지도의 연령대와 이제 국정 운영 평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 평가에서도 잘하고 있다라는 응원의 결과가 나왔고요. 그 외의 연령대들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정당 입장, 이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60대를 제외한 다른 세대들의 좀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140분 정도 저희 방송 보고 계십니다. 뭐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또 국정운영 평가에 좋은 점수 줄 수 있을지 이런 멘트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령별까지 한번 성별과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좀 어떻게 뭐 이렇게 두 분 다시 한번 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송호연 의원님. 아까 이제 서지현 의원님께서는 뭐 사실 늘어봤자 아직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새해라서 응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뭐 이후에 어떻게 됐든 저희가 여당 그리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론이 이제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평가보다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희도 그 거대 야당이나 이런 분들의 협조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하고 싶어. 근데 그렇죠. 좀 그런 도와줘라.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국제적인 뭐 환경 탓이라든 그 경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위축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론조사에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만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저희도 느낌? 잘한 건 없지만 서로 같이 잘해보자. 너나 거. 이렇게 나누지 말고 같이 잘하면 같이 올려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뭐 정부라는 것에 있어서는 뭐 여야 뭐 이런 걸 나누기보다 다 함께 뭐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부채를 좀 가까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각 당의 총선에 대한 전망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누가 먼저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번 총선은 사실 후보자가 정해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제3지대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미 출범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앞서서 저희 권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중도층의 표심이 굉장히 큰 키가 되는 상황에서 여야뿐만 아니라 이제 제3지대, 그러니까 양 정당에서 벗어난 이 3지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변수를 좀 봐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또 경선 과정에서 이탈되는 우리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선거제와 선거구가 확정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의 변수가 좀 정리되지 않으면 지금은 사실은 예측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변수가 많아서 예측이 어렵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약간은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너무 저렇게만 답변하지 말고 그래서 5점 격도를 한번 여쭤보면 자신 있다 1점에서 5점 이번에 우리 당 자신 있다 4점. 4점. 방금 말씀하신 것 치고는 굉장히 자신감이 높으시고 4점이요. 그쪽은요? 저희는 그러면 4.5점으로 4.5점. 저희 조금 더 자신 있습니다. 4.5점. 두 분 다 5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의석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18개 선거구가 있으니까 이 18개에서 우선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산 시당의 목표는 9석입니다. 9석. 네, 그리고 이번에는 3040 세대들도 꽤 많이 나오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상황이라서요. 있죠. 네, 그래서 좀 청년층들의 선전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청년층의 선전을 앞세워서 9석 확보하겠다. 9석. 많이 잡았습니다. 저희 저희 당에서는 저 부산시 뭐 선거 입장에서는 그동안 저 부산이 보수층이 강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저희 보수의 그런 열망을 받아서 저희는 18석 전석을 지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일단 공천 과정에서도 지금 중앙당에서 그 합리적인 룰을 이제 세워서 시민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실 만한 그런 후보들을 내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공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네. 팀이 이제 오늘 뭐 청년을 앞세워서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서지현 의원이 청년층을 앞세워서 9석 확보하겠다 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청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청년 출마자 좀 어떻습니까? 예, 국민의힘도 예전보다 청년 분들이 이제 도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 부산 지역에도 지금 보면은 여러 청년 그 분들이 많이 출마를 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이제 성공을 해줘야지 저희 그 정치에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 넥스트. 예, 예.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당에서 두 분 다 청년층 후보들의 전망이 중요하다 짚어주신 만큼 앞으로도 매주 저희 방송 이상철의 넥스트 함께 보면서 청년 정치인들의 얘기 한번 계속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우선 그 전에 여기 서지은 의원님 짱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고 저의 편인 것 같습니다. 송우일 의원님 화이팅도 오고 있고 권민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도 있고 공들이님 아유 골고루. 호두도 응원합니다. 호두는 누구죠? 호두.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서지은 의원님의 팬클럽을 너무 많이 지인 응원하고 지인을 계시는 지금 예. 너무 예, 그럼요. 출몰시켰네요. 지인 또 지인들의 지인들 하셔서 많이들 저희 방송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전망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토크 들어갑니다. 주제를 잡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 주제 헤어질 결심. 좀 익숙한 말이죠. 헤어질 결심. 영화가 먼저 떠올라요. 네, 보셨을까요? 저 안 저도 못 봤습니다. 봤습니다. 대표님은? 저도 못 봤어요. 대표님은 남으셨고 오늘 저희 방송 첫 주제로 헤어질 결심을 집었는데 사실 저도 안 봤거든요. 봐야지 하다가 예. 뭐 이런 점에서는 네 사람의 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 그럼요.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 헤어질 결심 누구 얘기인 것 같나요? 감히 예측해 보건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아닐까. 헤어질 결심. 네. 송호연 의원님은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박을 못 하겠는데 가장 큰 이슈가 돼서 지금 네.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지금 정당 또 정부 지지도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분석도 좀 있고 확실히 요즘에 두 사람의 행보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그러면은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도 간에 디커플링 얘기가 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디커플링 뭐 서로 헤어지는 거 아니냐, 헤어질 결심을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객관적인 지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정당 지지도와 국정 운영 추이 먼저 대표님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 자료는 2024년 최근 20주 조사에 따른 거고요. 예, 우선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면은 1월 4주차, 1월 2주차, 3주차, 4주차 더불어민주당은 34, 33, 35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36%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고 반면에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1월 2주차, 3주차, 4주차에서 33, 32, 31%로 잘하고 있다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 못하고 있다는 59에서 58, 1%포인트 내려갔다가 63%포인트로 그러니까 잘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은 상승은 안 했지만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는 잘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송혜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여당과 국정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여당과 이제 대통령실 간에 이제 실질적으로 뭐 그런 그 충돌이 있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런 언론을 통한 보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그 당과 대통령실의 지지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뭐 두 사람 간의 디커플링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지표가 있긴 하다. 예, 디커플링이라고는 지금 뭐 일단 여론조사에서 디커플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반박을 못 하겠지만 그 바람직한 그 대통령실과 이제 정부 여당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관계에 대해서 설정을 기존에는 이제 수직적인 관계였다가 지금 갈수록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해주는 관계로 지금 서서히 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디커플링 자체가 저희는 그렇게 나쁜 그런
앞으로 예. 좀 나아질 가능성도 있고. 예, 예. 나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최근 조사 같은 정당 지지도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서로 다른 지표를 보이는 게 사실 통상적이지는 않잖아요. 통상적이지는 통상적이지는 않죠. 않은데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으니 이제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차차 나아질 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이제 예. 비대위원장에 입성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선당 후사가 아니고 선민 후사. 그렇죠. 예. 예. 심히 그 국민을 보고 이제 자기가 나가겠다.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 당이 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용기 있게 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또 이제 저희 당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고 예,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디커플링이 좋은 쪽으로 작용해서 이제 저희 당의 지지율이 대통령실의 지지율을 이끄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바람직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준 의원님 의견 듣기 전에 대표님 이 지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그런 좀 디커플링하고 실질적으로 좀 관계가 있는지 언론에서 얘기하는 디커플링하고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딱히 네. 개인적인 의견은 없고 일단 뭐 송 의원님의 말씀에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저는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느끼는 게 정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준 의원님은요? 저는 좀 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긴장.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긴장. 네네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왜냐하면 예. 이제 어쨌든 통상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과 이제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룹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국정 지지도와 그다음에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측면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대표된다는 측면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책임자라는 걸로 이렇게 보면서 지금의 국정 운영 방향은 동의하지 않고 잘못되고 있다라고 평가는 분명하게 하고 계신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을 좀 전환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본인은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체 소모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당을 개혁하겠다라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지금 닿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봐야 되고 그러니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못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었던 부분이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 변수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면서 여당에 대한 평도 같이 떨어져야 그래야 어쨌든 총선의 그렇죠. 대결 상대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의힘이니까요. 저쪽 당이니까 그래야 좀 오히려 안도가 될 건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는 평이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지지도가 괜찮아? 이거 뭐야? 그럼 우리 좀 더 긴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 단적으로 보면은 그 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의 리스크 측면을 예. 보면은 제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저희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시민을 바라보고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아무래도 저 한 개인이 네. 장악을 하는 그런 사당화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예. 돼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같은 이제 카운터 파트너로서 저희가 가야 되는 부분에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예. 이제 정당을 바라볼 때 그리고 정치인을 바라볼 때 예전과는 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생산의 정치,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좀 포인트를 두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역량과 생산의 정치를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다 어려울 때 우리나라는 역량이 더 빛나죠. 네, 역량을 더 빛내서 치고 나가면서 더 경제적인 성장을 좀 이끌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랬지만 폴리코노미라고 해서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이런 상황에 우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느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체감도 떨어지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만큼 이제는 일을 잘할 것 같은 정당을 뽑겠다라는 추이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나오셔서 하시는 행보나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 전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파급력이 있다 반응이 보니 나오죠. 예. 네, 그 반응이 이번에 이렇게 디커플링으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쯤에서 뭐 준비하신 물 한 모금 마시고 예. 제가 마무리 정리를 살짝 하자면은 폴리코노미 사실 저는 좀 전에 하나 좀 배웠는데 이게 폴리틱스와 이코노미 합성어인데 이 폴리틱스 정치가 이코노미 경제에 좀 영향을 끼친다. 그만큼 또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역량 위주로 시민분들이 좀 반응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28일에 취임 한 달 차가 됐는데 뭐 이어서 조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영향력이 확실히 있다 보니까 그간의 성적표는 어떻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실시간 채팅은 200명 넘어서서 300명 향하고 계신데 뭐 여기서도 한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과감하게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이는 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난 한 달 뭐 짧게 어땠습니까? 으로 짧게 하셨고요. 제가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건가요? 예. 여기는 아무래도 새로운 인물이잖아요. 기존에 이제 정치하셨던 네. 분이 아니고, 네. 예,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이제 그런 실망감이 새로운 정치의 새로운 리더십을 또 바라는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스마트하고 그리고 재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시는 거라 생각을 예. 합니다. 스마트 재치.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주관이 뚜렷하고 철학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높은 점수. 예, 점수를 한번 줘볼까요? 이러면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으니까 점수까지는. 아니요, 주셔요. 한번 주시면. 줘보시겠어요? 저는 못해도 한 80점을 줄 수 있어요. 80점. 예. 저 5점 만점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80점까지. 거기서 그럼 마이너스 네. 25점을 마이너스 할게요. 25점. 그래서 55점으로 하는데 예. 그 80점으로 가신 네. 거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디커플링을 이루어낸 측면에선 가점이 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되는 건 결과적으로 쌍특검 지금 받지 쌍특검. 않으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이 부분에 대한 거나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는 결국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문제고 본인의 의사도 좀 밝히셨지만 그 이상 지지부진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약간 마이너스를 줄 수 있지 않나? 한동훈 효과는 확실하다. 네네. 그런데 뭐 그 수사의 진행이나 결과를 떠나서 조금 더 평등한 걸 위해서 좀 나서줘야 되지 않냐. 말뿐 아니라 뭐 그런 네. 얘기 하시는. 얘기 안 예. 하려고 했는데 쌍특검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앞서 얘기한 디커플링의 원인이 되었던 것도 이제 쌍특검과 이제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의혹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확하게 거절 의사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야당의 언론이 이제 그 조작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왜 이걸 총선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총선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미리 내놓으셨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점에 대한 부분도 민감하고. 그렇죠. 시점의 부분도 민감하고 그 네. 의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총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대안을 또 제시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법적인 관점 당연히 중요하지만 법 앞의 평등 중요하지만 지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시점 또 그 의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걸 고려한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입장. 지금 총선 지나서 이제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런 뉘앙스인 거고요. 지나서 할 것 같나요? 뭐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총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 것 자체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총선 흠집용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오히려. 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정치적인 워딩을 쓴 거다라고 네. 보이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뭐 국민을 위한 희생이라든지 뭐 진정성이나 조금 더 다른 모습들이 진취적으로 나와줬으면 하면 어땠나라는 아쉬움 정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지금 디커플링 효과를 만들어낸 것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를 떠나서 뭔가 국민들로부터 반응을 끌어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두 분 동의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예전 얘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2012년에도 박근혜 비대위처럼
총선 승리 이거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셈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당시가 이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까지 바꾸면서 해당 총선이 성공했다라는 게 과반인 152석을 얻어서 승리했다 이런 평가도 좀 있고 중도층을 잘 공략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그때와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이번 비대위 어떻게 보십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정치 지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나 양극단 체제로 지금 분류가 돼서 움직이지 않는 무당층과 중도층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양극 체제로 표가 이어질 건가? 또 그거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많은 흡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는 않아서 그렇군요. 제3지대의 선전이 어느 정도 될 건가에서의 변수라고 보입니다. 예, 뭐 또 한 번의 영화 제목을 뭐 인용하자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아니면 뭐 네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사진을 좀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사진 보면서 얘기를 살짝 좀 더 프레시하게 리프레시하면서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뭐 서지원 의원님 부드럽게 날카롭다라고 라떼님도 의견을 누구신지. 주셨고 감사합니다. 예. 사진이 지금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도 보여질까요? 예,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머리에 손을 올리고 눈을 맞으면서 화재 현장 나가 있는 거죠. 옷 입고 홀로 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다들 내용은 아실 거고 두 분 5글자 한번 표현해 주시죠. 송호인 의원님부터. 저희가 지금 강원도 서천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예, 서천 전날 화재 엄청, 현장이고요. 예, 추웠다고 들었습니다. 불이- 영하 거의 한 20도 가까이 되는 불이 날이었는데. 크게 났는데 예. 그 다음엔 또 눈이 엄청 왔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좀 너무 추우니까 네. 패딩 입을 거. 패딩 입을 걸. 예, 이런 생각을 패딩 하시지 입을- 않으셨어요? 저 옷이 무슨 옷이죠? 저게 뭐라고 저게 하죠? 지금 저희 네. 저 민방위복이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초록색으로 저렇게. 민방위복. 근데 저희도 얼마 전에 저 시의회에서 현장 방문할 때 저걸 입고 나갔는데 맞아요. 부산이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엄청 춥더라고요. 아. 더운데도 예. 날씨 상대적으로 더운데도 불구하고 엄청 패딩 춥더라고요. 입을. 얇아요. 저게 소재가 좀 예. 두 분 있으세요? 네. 예, 예. 얇아요. 저희도 하나씩 있습니다. 예, 민방위복 예. 패딩 입을 걸. 강원도 추위는 아마 잔뜩 좀 움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 부산과 아. 비교할 바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손 머리 위에 엄청 올리고 있는 추우셨을 거는 겁니다. 뭐 비니도 쓸 걸 뭐 이런 식으로. 귀도 좀 귀만 빨가신 게 저도 사실 추우면 귀만 빨개지는데. 그렇죠. 확실히 춥죠. 그 추위가 근데 저 기온적인 추위보다 저기 서천에 계신 화재 현장의 피해자분들의 마음이 또 추우니까 뭐 그런 그렇죠. 느낌도 좀 예, 들고. 저 피해자분들 마음도 춥고 예, 그렇습니다. 예. 서지현 의원님 5글자. 자꾸 저렇게 이렇게 개그 욕심을 부리시면 어. 제가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예, 송호연 의원님이 예. 저는 머시 중원디 머시 중원디.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시죠? 왜냐하면 저 당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갈등에 대한 부분의 불씨가 좀 짚혀졌을 때고 네. 그 갈등을 봉합하는 장소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그 이슈가 있은 이후에 이제 처음 만나는 장소. 음. 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테지만 저 화면 저 프레임 밖에는 상인분들께서 울부짖고 계셨어요. 상인분들이 굉장히 울부짖고 계셨고 저 예. 현장도 지금 재난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고 네. 충남 서천에 그 화재 날벼락이 있었던 상황인데 시민들을 위로하고 그 재난을 복구하는 그 고민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마주하면서 이제 본인의 그 정치적인 행보와 그 방향에서 나올 해석에 대한 고민과 이제 그 두 가지 머시 중원디. 머시 중원디. 네, 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머시 중원디가 하고 있지 각적인 않았을까. 네. 아, 의원님은 다큐로. 전 다큐로 해석했어요. 저기는 저기는 예능으로 승화를 저 시키려고 예능을 했는데. 못하겠어요. 예능 쪽이니까 뭐 이거 딱히 반박 없이 네, 뭐 네. 넘어가 주시는 걸로 예, 이거 저희가 한번 재밌게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뭐 네, 방금 네, 사진 네. 뭐 저희가 살짝 넘기긴 했지만 구독자분들도 5글자 뭐 4글자 6글자 해주시면 저희가 시간 지나서라도 한 번씩 뭐 짚어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헤어질 결심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헤어질 결심이었다면 두 번째 주제 다시 만날 결심. 지금 뭐 헤어짐도 헤어짐이지만 헤어진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있어요. 뭐 네. 환승 입당이라고 해도 되는지 뭐 그런 것들도 그런 표현들도 있고 아무래도 제3지대 빅텐트 뭐 이어서 나오는 중텐트 뭐 합당 뭐 새로운 탈당에 이어서 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선은 어떤 얘기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뭐
일단 개혁신당 네, 한번 개혁신당. 살펴볼까요? 네. 예, 개혁신당. 개혁신당이 창당을 했고 이어서 개혁미래당 얘기를 좀 해보죠. 개혁미래당 당명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이거 중국집 이름 차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금 운운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중국집 이름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 뭐 어디 반점, 어디 네, 그쵸. 반점, 어디 네, 반점 다 비슷비슷. 똑같고 이 집이 저 집인지 모르겠고 키워드가 좀 당명이 겹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예.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선출직 의원은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치만 대선까지 이끌었고 정치 변론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젊은 층이라서 눈치 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의견을 펼치는 건 되게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이렇게 좀 가벼운 언행, 자극적인 언행은 본인의 한계를 좀 나타내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제3지대를 연 것은 정치의 다양성 그리고 다당제를 주장하면서 신당을 창당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제3지대를 함께 향하고 있는 이 정치인들의 사안 하나하나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나. 왜 상대방의 의도를 좀 지나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나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요. 예. 중국집 이름 차용도 운운했지만 뭐 무임승차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되게 가볍고 원색적인 표현인데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열망이 모두 다 같이 있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의미가 중요하다라고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너무 비판적으로만 본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의미가 중요한 단어인 만큼 겹칠 수도 있는데 네. 설령 그것을 비판하더라도 조금 표현을 조금 더 네네. 신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네. 말씀하신 노인 무임승차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더 네. 다뤄보는 걸로 하고 송은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중국집 얘기. 예, 이준석이란 사람 자체 이제 청년 정치를 처음에 이제 표방하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렇죠. 저희 당 대표까지 지내시고 지금은 이제 신당을 창당을 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면 청년 정치에 대한 좀 실망감을 국민들한테 많이 지금까지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청년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자기 이해관계 없이 그냥 나라가 발전되는 방향을 보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번에 신당 창당하면서 그런 정치 철학이 없었어요. 철학. 예, 철학이 없었고 그냥 단지 정치를 정치 공학적으로만 보고 지금 그 의석 한 자리 더 이제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 그런 부분들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창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창당을 하면서 그 이낙연 대표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제3지대 창당에 대해 얘기를 할 때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예, 다만 이제 통합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틀려서 결국에는 창당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당명은 크게 뭐 이게 그쵸. 개의치할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개혁미래당과 개혁신당 이름이 비슷하면 더더욱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당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자기 정치 철학이나 그 뭔가 그 국민들이나 그 큰 정치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 의석수 몇 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렇군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뭐 얘기들도 많은데 논란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장 김호일 회장하고 설전도 펼치면서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좀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이 논란에 대한 얘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공약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 무임승차 제도에 관한 논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사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로 사회 구조가 좀 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적자랑 그리고 노인 복지 등의 관점에서 충분히 토론은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공약을 내세운 것은 지극히 정보를 조금 취사 선택해서 오히려 더 세대 갈라치기를 좀 조장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자극은 될지 모르나 설득은 좀 어려웠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자극은 듣겠지만 설득은 어려웠다. 네. 예. 뭐 정책을 내세웠고 그 정책에 대한 얘기 또 정책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는 잠시 제쳐두고 방금 서지현 의원이 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대화 과정에서 좀 바람직했는지 좀 어땠는지 마찬가지로 송은 의원님.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많은 보시는 국민들이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예. 저 전통적인 6.25 사상 뭐 그렇죠. 이렇게 뭐 제가 꺼내는 게 반성한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제일 어르신에 연장자죠. 대해서 예 제가 제일 연장자로 자세가 달라지네. 예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예, 새겨 듣겠습니다. 예, 아무리 세상이 이러면 너무 꼰대인가 세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 사상은 저희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뭐 마냥 어른이니까 다 맞아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하철에 그냥 부산 그 교통공사만 해도 지하철 적자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 적자 측면에서 볼 게 아니고 앞서 이제 서 의원님 말씀처럼 복지 측면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좀 얘기를 한 게 이제 경마장역에 이제 경마장역 가장 예. 많이 간다. 예, 무임승차 가장 많이 한다. 예, 경마장역 얘기가 또 예, 논란이 그런 됐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저 팩트랑 좀 틀리거든요. 예, 예, 경마장역이 아니고 원래는 경마공원역입니다. 예. 경마공원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얘기만 들으면 어르신들이 거기에 도박하러 간다 이런 식으로 도박장, 생각을 네. 하거든요. 예. 거기는 도박만 하는 곳이 아니고 테마파크예요. 저 휴일이나 이제 이럴 때 이제 공짜로 지하철 타고 가서 하는 게 겨우 예. 도박이냐처럼 들리게끔 말을 하지 않았나. 그렇죠. 나쁜 그런 식으로 상상력. 얘기를 했죠. 나쁜 상상력. 나쁜 상상력을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잘하셨어요. 괴벨스 화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데 개벨스 화법 예. 얘기도 나왔고 저희가 관련해서 스팟 서베이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 스팟 서베이 어떤 건가요, 대표님? 네, 일단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최대한 단기간 안에 이런 시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ST 이노베이션에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24년도 1월 30일 3시간 정도, 점심시간 3시간을 활용을 해서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이게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보통 기간을 두고 하는데 논란이 되자마자 바로 조사를 진행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빠른 청년들의 의견들을 수집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 시민들의 515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ST 이노베이션이니까 가능한 설문조사 오늘 이상철의 넥스트니까 확인할 수 있는 스팟 서베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부산 지하철 재정 적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부산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스팟 서베이 올라옵니다. 스팟. 죄송합니다. 네. 자, 스팟 서베이가 이제 올라오는데, 네, 올라왔습니다. 화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부산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이제 적자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은 무임승차 대상자 축소 혹은 폐지가 남성 45.4%, 여성 36%로 가장 많았고요. 예. 두 번째는 1가정 병립을 위한 기업의 인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가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의 순으로 가장 많은 것을 나타났고, 이제 무임승차 대상자 축소 혹은 폐지에 30세에서 34세 그리고 35에서 39세인 즉 30대가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18세에서 39세 청년, 그것도 부산 청년들,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인식을 조사한 건데, 부산 지하철, 전국 지하철은 우선은 아니고요. 부산 지하철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 대상자를 축소를 하거나 무임승차 대상자 이 법을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40%로 가장 높았다는 거죠. 예, 청년들의 생각입니다. 부산 청년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일단 해요. 뭐 찬반을 떠나서. 네, 찬반을 떠나서. 그러니까 정치에서 정치인들이 좀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처럼 무임승차라는 되게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세대 갈라치기에 용이한 이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하철의 재정 적자가 정말 무임승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게 이 인식조사 결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사실
또 저랑 우리 송호연 의원님은 건설교통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시군요. 네, 부산의 교통공사에 대한 부분도 예.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어서 지하철 운영 재정 적자의 근본 원인을 저희는 좀 많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정한 수송 원가에 비해서 좀 낮은 운임을 징수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23년도 2회 추경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통공사의 운영 적자가 3,756억이었어요. 예. 이 3,756억의 구조를 보면 무임 수송이 1,406억, 환승 수송이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이렇게 갈아타면서 나오는 거기도 415억 해서 1,821억 원이었는데 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라고 보면 노후 전동차 교체에 대한 비용이 1,327억, 35.3% 정도 차지했고요. 예.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637억, 그리고 전기 요금이 644억 예.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가는 네. 비용이 모든 무임승차, 것이 예. 다 이 무임승차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지하철 재정 적자 자체가. 그렇죠. 예. 무임승차 부분이 크기는 크죠.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네. 그 무임승차가 그러니까 지하철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준석 대표가 내세운 것만큼 예, 그만큼의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예, 할 거면 이준석 대표 논리라면 환승 수송도 문제 삼아야죠. 아, 근데 예.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젊은 세대, 그러니까는 본인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이런 세대는 환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교통을 이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적이에요, 굉장히. 선택적 데이터 제시. 네. 아까 저 18세에서 34세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이제 가장 지하철 이용 많이 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 전체적인 복지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200명 가까운 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뭐 눔눔님도 부산에서도 이런 정치쇼 하다니 너무 좋다 하고 일반인님 괄호치고 또 한 번 일반인 적혀 있는데 부산의 정치쇼 기대된다고 하시는데 관련해서 저희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의견도 얼마든지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 청년이 갖고 있는 지하철 재정 적자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 조사 결과 그것도 바로바로 조사한 스팟 서베이 결과를 한번 살펴봤고요. 관련해서 이제 지하철 만성 재정 적자에 위해서 필요한 것 사실 뭐 그렇게 무임승차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 이준석 네. 대표 내세운 것만큼 핵심이거나 과반을 넘어가는 대다수의 지표는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그 하죠.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청년 표를 이제 다지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기본권으로 좀 보고 복지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뭐 이래서 단편적 지원보다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고 세대 통합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하면 예. 순한 맛이기도 하고 또 필수 영양소처럼 이제 국민들이 잘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좀 매운맛, 그러니까 캡사이신에 거의 중독된 것 같은데 예. 세금 낭비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경마공원, 뭐 무임승차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을 좀 나열하면서 부정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한다라는 부분인데 본인만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역시 세대 간 갈라치기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하면은 남녀 갈라치기다라는 지적도 네.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병역 관련해서 경찰이나 소방에 지원하는 여자 공무원 지원자 군대 다녀와라. 병역 의무화하자. 이거를 먼저 또 내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뭐 갈라치기다. 이준석 대표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송현 의원님. 이 부분 최근에 이제 참여연대에서 예. 또 이게 우선 두 이거에 분의 대한 생각 먼저 이제 들어보고요. 논평을 또 발표해 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일단 군 복무자에게만 공무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예. 이 얘기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있어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할 때 차별을 두겠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 갈라치기 그런 부분이 또 될 수 있고요. 서진 의원님 이 부분 짧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대선 당시에도 여가부 폐지 이렇게 5글자 되면서 남녀 갈라치기를 조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책 하나가 변함으로 해서 파장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없이 그냥 세대 갈라치기에 이어서 남녀 갈라치기로 또다시 이어진 것이다.
이 공약이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얘기를 하면서 군 병사 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군 병사 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지 이것도 저희가 스팟 서베이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빠르게 한번 조사를 한 스팟 서베이인데 언제 조사했나요 우선? 동일하게 어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8세에서 만 예. 18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출생 감소로 인한 군 병사 수 감소 해결을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겠느냐라고 부산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간부 복지 혜택 증대를 통한 지원율 증가가 의견이 가장 25%로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 공무원 지원자 병력 의무화, 세 번째로는 장기 근무자 사회 진출 시 취업 및 창업 지원 개선에 대한 의견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예. 이제 다음 장을 살펴보시면 성별에 따른 의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공무원 지원자 병력 의무화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은 33%로 나타났고요. 네.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간부 복지 혜택 증대를 통한 지원율 증가가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는 장기 근무자 사회적 진출 시 취업 창업 지원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여성분들은 어쨌든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가장 높은 걸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타 의견에서 참 좋은 의견들을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예. 어떤 청년들께서 아주 진심 어리게 글을 써주셨는데요. 청년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네. 현재 군 병사 감소 추세는 절대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원인이 크므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개선이 시급하고 출산율을 올리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인데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아.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성의 병역 의무화 문제를 내세울 게 아니라 그냥 근본적으로 출생아 수가 줄고 있어서 맞습니다.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문제 때문인지 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군요. 이게 어제 30일에 조사를 했다라는 걸 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여자 공무원에 지원하는 여자들은 병역 의무를 해야 된다.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의 조사 결과라는 걸 또 주목을 해야 돼요. 네, 물론 맞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청년분들께서 이준석 대표의 그 얘기를 다 듣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영향도 있을 건데 그 점에서 봤을 때 두 번째로 높게 나온 22% 여공무원 지원자 병역 의무화가 군 병사 수 감소를 해결하는데 방법이 될 거다라고 어쨌든 두 번째로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언론에서 다뤄진 부분에 자극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남성 지지자분들일 거라고 좀 보이는데 실제로 남성에 대한 성별이 굉장히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요. 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사고를 좀 보면 남성은 군필이다 그리고 여성은 미필이다라는 이 두 사안을 두고 남성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명제에 다다라서 만든 공약이 아닌가 싶어요. 예. 실제로 이게 그러면 군사 병력에 어떻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안보 증진에는 도움이 되는지, 그러면 저출생에는 도움이 되는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지 그 무엇 하나 답을 할 수 없는 공약이거든요. 그리고 병력 감소에 대한 대안을 그럼 내놓아라라고 이준석 대표가 이후에 얘기를 했던데 예. 지상군이 좀 적지 않은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안보 기술을 늘리는 것이 중요해서 지금 국방부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왜 그 부분은 모두 무시하고 현상에 대한 부분을 다 부정을 하면서 이 여성 징병에 대한 문제를 선택지로 갑자기 내놓았나. 예. 이것은 본인도 약간 노이로제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갈라치기를 스스로 계속 본인만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갈라치기 공약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입니다. 너만 모른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네, 있을 네, 거고 네. 확실히 남성 33% 저희가 두 번째 보여드렸던 여성 12% 여공무원 지원자 병역 의무화에 대한 답변이 남녀가 나뉘긴 했어요. 네. 젠더 갈등 조장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저희 댓글만 봐도 선재희님 그냥 갈라치기 정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눔눔님 같은 경우에도 군인 수로 전쟁하는 시대에 지난 거 아니냐 뭐 첨단 무기 개발 같은 그런 게 더 중요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얘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쪽이 아닌 쪽에 뭐 의견을 내세우셨고 젠더 갈등 조장 맞다고 보십니까? 예,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저도 예. 동의를 하고 다만 지금 저 군인 숫자를 지금 저희가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네. 좀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저 현대화로 지금 그 전쟁
무기들이 이제 그 진화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걸 운영하는 거는 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북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남한의 인구 감소 추세를 엄청 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엔 비대칭 무기로 그 전쟁 초기에는 비대칭 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저 군 무기의 이제 현대화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그 전쟁 초기에는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백병전으로 들어가고 장기화돼 버리면 결국엔 사람이 하는 전쟁이 돼 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그 권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절대 인구 감소가 지금 우리 군에 대한 병역이 이제 병역 수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군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는 결국 출생률 증가 그리고 인구 증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멘트에 이제 뭐 새싹님 같은 경우는 정확한 팩트 좋다고 이렇게 또 칭찬 한 번씩 보내주셨고 라떼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이제 자극적인 단어들이 현혹이 되면은 결국에는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보기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단은 매운맛 보면은 맞습니다. 뭐 끌리니까 그러면서 네네. 자극적인 단어 타겟층에 전달 잘 될진 몰라도 지하철 재정 관련된 근본적인 측면에 무임승차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에 아마 오늘 이제 두 분 말씀 듣고 처음 네네. 알게 되신 것 같은데 근본적인 측면에 무임승차가 큰 부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에 이마 탁 치고 갑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과 함께한다는 느낌에서 너무 저희도 한번 좋습니다. 이마 한번 탁 치고 할까요? 하나 둘 셋. 탁 치고 예. 계속해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고 순무님도 결국에는 저출생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스팟 서베이와 함께 또 여론조사와 함께 얘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출생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출생 얘기 하기 전에 복당, 탈당 저희가 다시 만날 결심을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네. 워낙 지금 많은 분들이 헤어지고 있고 다시 만나고 헤어짐이 있고. 그저 이별하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좀 만나기 위한 헤어짐으로 네. 계속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이현주 민주당 의원 관련해서 네. 파열음이 좀 많이 나오고 뭐 있거든요. 아직 복당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복당 제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명분도 실리도 사실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요. 명분도 실리도.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은 사실 미래통합당하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을 해 와서 그렇게 또 선거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셨다가 나가셨지만, 그러니까 그 말은 민주당 의원의 상대 후보로 그동안 선거에 임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선 때는 부산 남구 갑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박재우 의원님하고 선거를 하셨고 그다음 부산시장 경선에도 나오셨는데 선거 유세 중에 잡음이 끊이질 않았었거든요. 이현주 그 전 의원의 그 워딩도 워낙 좀 강한 편이다 보니까 부산시장 경선에서는 박민식 후보랑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가 지금의 민주당은 괜찮아진 것인지 뭐 그런 인사가 민주당에 복당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 내에서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인사들에게는 괜찮을지 여러 고민이 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 들어온다면야 뭐 마다는 않겠지만 썩 이렇게 어서와 하기는 약간 서먹서먹한 서로 좀 서먹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뭐 개인적으로는 만남이 있으셨나요? 그 선거를 하실 때 뵌 적은 있죠. 네, 선거 후보셨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시끄러웠을 때 뵈서 좀 서먹할 것 같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뭐 카메라 보시고 이은주 의원님한테 뭐 짧게 한마디 가능하실까요? 뭐 여러 여성 정치인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배워 왔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복당 말씀이 나오시니 역시 사람 인연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우선은 항상 건강하시고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네, 그 상황에 맞춰서 또 밝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 의견이야 나뉠 수 있는 거고 네네, 뭐 또 그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송은희 의원님? 저도 앞서 말씀처럼 저 서지현 의원님 말씀처럼 왜 가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기존에서 저희 그러니까 보수 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또 이제 보수의 여전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이제 제의를 줬다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간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의 얘기로는 총선 출마하지 않는 그런 선당우사의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당에서도 크게 반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 한번 살펴볼까요? 친명계 임종석 비판 불출마해야 한다면서 이현주를 윤희숙의 중구 성등갑에 출마시켜라 이 얘기 방금 하신 것 같고 29일에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 선언했습니다. 개혁신당 미래당과 소통 중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비례대표 의원직도 함께 사퇴를 하시면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예, 제가 별 소통이 없는 분이어서. 별 소통이 없는 분이어서. 제가 잘 모르는 분이어서. 예. 그러면은 서지현 의원님. 뭐 보시기에. 권은희 의원은 이전 총선에서도 제3지대에서 합류된 정치인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다당제 정치 구조를 선호하셨던 분이 그리고 뭐 그게 미래의 이념이다, 뭐 기득권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계속 외쳐오셨던 부분의 일관성으로 보이고요. 제3지대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다시 양당 정치 현실로 복귀하면서 좀 회의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신대로 행동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조금 지난 얘기긴 한데 새로운 데이터님 의견 뭐 살짝 읽어드리면 전철 주변 노인만 혜택 주고 180만 노인, 지방 노인, 700만 노인들은 혜택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복당 탈당 얘기 계속 이어나갈 건데 이준석 대표가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유승민 의원한테 당 지킬 거다. 나 출마도 안 할 거다. 남아 있겠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왜 남는다고 보십니까? 유승민 의원도 이제 현실적인 상황을 보신 거죠. 현실 어떤 예, 현실이죠? 지금 저 제3당을 통해서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에서는 크게 이제 제3당에 대해서 따라가시는 의원님들도 없고 이제 거기 당 내에서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이탈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저 이준석 대표가 내세우는 그런 아젠다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이준석 개 이렇게 분류가 되던 분들도 당 내부에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천하용인 중에 지금 용이 다 넘어간 게 빠지셨잖아요. 아니잖아요. 올해 이제 용의 해인데도 불구하고 용께서 남으셨. 용의 해인데 용이 남아 예, 있다는 아마 거. 용의 그- 거처가 또 중요하지 않나. 뭐. 아마 저 지금 아마 차가운 이 추운 겨울에 이제 나가가지고 따뜻한 당 내부가 더 좋으신 게 아닐까. 되게 이렇게 완전 마이크 밖에다가 작게 얘기는 하지만 뼈는 있습니다 지금. 뼈는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와 이제 나가서 싸우기보다 당 내부에서 이제 정치적인 그런 개혁을 좀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당 하고 내부에서 개혁을 그 부분이 좀 더 실리도 있을 거고 승산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 현실적인 송호연 측면을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호연 의원님 의견이었고요. 서지현 의원님. 네, 저도 송호연 의원님 의견에 거의 동의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면서 좀 총선에서의 좀 개혁적인 카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좀 그렇죠. 이전과는 좀 다른 신선한 방식으로도 공천이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도 충분히 지금 이미지를 좀 제고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잔류함으로써 얻는 게 더 많은 걸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충성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면 충분히 기회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돼서 험지에 출마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수청이라고 하잖아요. 중도층, 수도권, 청년 이쪽에 안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유승민 의원이 험지에서 나서서 또 출마를 해준다면 좀 전략공천 카드로도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라서 국민들로 하여금 해서는 좀 더 상대적으로 혁신적인 공천이자 통합의 모습이 보일 거라고 여러 측면에서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결론은 이준석 대표만 조급하지 않을까라는 이준석 생각을 대표만 합니다. 자기 서재현 네. 의원님께서 네. 방송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정리를 잘 해주시고 같은 마음이잖아요, 지금. 저희 그죠? 당내에 대한 상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이심전심. 이심전심. 악수는 또 건네진 않고. 우리 리서 대표님 너무 말씀이 없으셔서 뭐 개인적인 의견 있으실까요? 이번 그 스팟 서베이를 통해서 네. 뭐 기타 의견들을 주신 청년들을 보니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정말 국민들을 위한 군본의 어떤 정책들을 많이 내주시면 정말 적극적으로 청년들도 참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느껴졌습니다. 청년들이 흔히들 정치 관심 없어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리서치를 하다 보니 확실하게 청년들도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 탈당, 복당, 합당 다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정말 우리 국민들 또 청년들조차도 정치 걱정 많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총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아쉬운 부분이 계속해서 뭐 네 편 내 편도 있고 저기가 잘못했네 못했네 어느 정도 좀 이념 간의 대립으로 심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사실 큽니다. 두 분도 동의를 네. 하실 거고 네. 그래서 바람직한 정치는 사실 정책 위주의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 총선이 4월 10일 총선이 정책 선거 이념 대립이 아닌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해서 없어져야 할 것들 지금 댓글로 하나씩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바람직한 정책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없어져야 된다. 뭐 짧게 쓰셔도 되고 길게 문장 쓰셔도 좋습니다. 우선 세 분은 뭐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우선 표박기식의 어떤 그런 공약들이 청년들을 좀 많이 좌절하게 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히려 정치에서 좀 관심을 떨어뜨리게 하기도 하고 표받기. 그러면 표를 받기 위한 그런 선심성 혹은 뭐 자극적인 정책들은 없어져야 된다. 네. 그렇군요. 한번 없어져야 한다.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예, 좋습니다. 해야 되나요? 송현 의원님. 예, 저도 대표님하고 마찬가지로 네. 포퓰리즘 정책 이런 부분에 포퓰리즘. 대해서 저희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선거 전에는 항상 그게 난립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을 계속 현혹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짜 뉴스가 좀 없어야 된다고 가짜 뉴스 그리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 포퓰리즘 없어져야 한다. 한번 해주시죠. 포퓰리즘 없어져야 한다. 누군을 보시고 없어져야 된다. 지금. 지금 카메라가 저 아니죠. 아 저쪽 카메라 저 예, 아니죠. 저 서재현님 가려서서 카메라 떠 있는지 전 몰랐는데. 아니라고. 그럼 대표적인 지금 포퓰리즘 뭐 하나 좀 짚어주실 거 있어요? 그 부분 잠시 생각하는 잠시 걸로 하고 생각, 해서 예, 새로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처럼 갈라치기를 얘기하는 사람들 없어져야 한다. 이 맞아. 부분 워낙에 두 분 아까 또 동의를 해주셨고 다리소리님 같은 경우엔 선거 비자금 없어져야 된다. 비자금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눔눔님도 거짓 선동 없어져야 된다. 마찬가지로 뭐 포퓰리즘을 좀 넘어서서 가짜 뉴스에 가까운 것 같고 서지은 의원님은 없어져야 된다. 어떤 건가요? 뭐 상대를 좀 비난, 힐난 이렇게 계속 자극을 줘가면서 비난.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뭐 요약을 하자면 캡사이신이라고 할까요? 매운맛을 넘어선 이 캡사이신 자극 없어져야 된다. 캡사이신 네. 없어져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캡사이신 자극적인 거. 캡사이신 없어져야 자극적인 한다. 언동. 네, 네, 선동 그 뭐 이런 정도. 거. 한번 해주시죠. 캡사이신 없어져야 한다. 캡사이신 없어져야 한다. 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송우현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가짜 뉴스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특히나 제가 뉴스를 생산하는 그러시죠. 뉴스 네. 생산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더 신중해지고 이러다가는 내가 말하는 내 뉴스도 가짜 아니야? 라고 의심받게 되는 결국엔 아무도 못 믿는 그 양치기 소년 사건처럼 뭐 그렇게 맞아요. 되지 않을까 그런 네. 걱정이 드는데 최근에 가짜 뉴스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했습니다. 오보 사태가 있었는데 배추 가격 인상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JTBC에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막을 이렇게 배추로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충분히 앞뒤 상황을 통해서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악의적이었다라는 평을 받았다고 해요. 그 이제 매출 오르게 이렇게 네, 얘기를 매출 했는데 오르게가 배추 배추 오르게 오르게, 해서 네. 배추 물가 오르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오해하게끔 뭐 편집이 또 됐고 네. 그 다음에는 한동훈 문재인 비공개에 서로 간에 회동을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이 정보가 또 급속도로 퍼지면서 뭐야 둘이 왜 만나?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한동훈 문재인 대통령 비공개 회동 관련해서는 이건 진짜 그 명백한 이제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죠. 이게 지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범어사인가요? 통도사, 통도사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이때 이제 아마 그 유튜버 분들이 많이 동행을 했나 봐요. 거기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난다 누가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전파가 되면서 이게 가짜 뉴스로 이렇게 흘러온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인 미디어가 이게 갈수록 이게 전파가 되면서 어찌 보면 그 정규적인 언론에선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계속 이거 필터링을 거치지 않는 1인 미디어가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면서 이런
그 부작용들이 계속 생겨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아까 그 예. 배초 오르게 사건 같은 경우에는 JTBC 유튜브 영상 관련 사과도 있었고 또 국민의힘은 고소를 예고하기도 할 네네. 정도로 지금 총선 앞두고 더욱이나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고 또 미국에서는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도 돌았고 최근에 네. AI를 이용한 딥페이크가 예. 또 이제 말썽을 부리고 있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게 편집된 영상보다 저희 지금 생방송으로 스트리밍하고 있는 가짜 뉴스 없는 팩트 진짜 뉴스 넥스트를 한번 봐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새싹님, 가짜가 판치는 세상 정말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 힘들고 계속해서 뭐 영킴님도 그렇고 송혜연님, 서지현 의원님 응원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정책. 아까도 저희 구독자분께서 다리소리님이 저출산 문제도 좀 다뤄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워낙에 정책을 좀 저희가 깊게 살펴보고자 이런 네.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오늘은 저출생 정책을 좀 깊게 살펴볼까 합니다. 저출생 정책이 특히나 이번에 양당이 회심의 정책으로 저출생 정책을 동시에 공개했어요. 양당이 대표 정책으로 동시에 내세웠다는 것만큼 양당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들까지 저출생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건데 우선 여당 야당의 저출생 정책 공약을 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두 분께서 각각 좀 각 당의 정책 뭐 그렇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할까요? 여당 먼저. 예, 저 아무래도 각 당의 정책을 그쵸, 그쵸. 잘 아시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이 최근에 저출생 정책 발표한 거는 총 이제 한 7개 정도 이제 정책이 6개 정도 정책이 됩니다. 예.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인구부를 신설하는 인구부 신설. 인구부 신설을 통해서 기존에 저희 많은 저출생 정책들이 있었고 그리고 1년에 한 44조 되는 그런 예산을 쓰고도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인구부를 통해 가지고 손보고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음은요? 공약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일하는 부모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그리고 급여 상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210만 원 상향하는 그런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육아기 유연근무제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다. 그러니까 휴직이 많으면 이제 기업들도 이제 그 대체 인력을 뽑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 대체 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겠다. 이런 정책. 그리고 중소기업들 법인세 감면, 아이 키우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 그리고 아이돌보험 직업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1가정 양립제도 도입하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야당 쪽은 어떤 공약 있죠? 뭐 공약 경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건 굉장히 환영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일단 그 결혼, 출산, 양육을 좀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로 더불어민주당은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거의 기초자산 형성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주거랑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을 골자로 해서 이루어져서 비슷해요. 비슷한데 저희 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뭐 주거 같은 경우에서는 2자녀는 24평, 3자녀는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 전환하는 공공 임대 방식 주택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비용 문제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서 10년 만기 1억 대출을 해주는데 자녀 수에 따라서 원리금을 좀 감면해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뭐 더하면 공통적인 거로는 인구부처 설립인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하겠다. 뭐 이렇게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단 뭐 양당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서로 비슷한 내용도 있고 뭐 하나씩만 조금 그거 좀 아쉽다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언론에 지금 나오기는 국민의힘 이번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평가하기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인구부 신설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던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는 거고 재원 마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재원 확보 예. 가능하겠냐. 예, 앞서 민주당에서 얘기하시는 이제 주거복지 그리고 저 신혼 부부의 대출 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이고 이제 장기적인 시스템 마련이 더 이제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구부 신설 이런 얘기가 저희가 들어갔다고. 그게 좀 우리보다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이어서 좀 아쉽다. 서지현 의원님은 하하하하. 하하하하. 결국 이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건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이 행정이랑 정부 이렇게 정치에서 바라보는 이 저출생 대책에서 아쉬운 점은 인구 부처가 양당에서 다 나오기는 했는데 네. 사실 전 좀 회의적이거든요. 예. 그동안 부처가 없어서 저출생 정책 효과가 미비했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라고 해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2005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였죠. 그러니까 뭐 지난해만 해도 32조가 넘었었고 매년 합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저출생을 고민을 해야 하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출생 연원수가 0.72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왜 이렇게 되지 않았나를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까지 실천했던 모든 정책들, 펼쳐왔던 정책과 예산을 한번 좀 다 풀어보고 예. 여기에서 뭐가 잘못되는지를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같은 경우는 권한하고 예산 이양이 좀 부족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정리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니면 다 각 부처에서 전부 다 저출생은 좀 통합적이니까 각각 부처에서 뭐 국토교통부든 뭐 행안부든 다 저출생에 대한 정책을 하고 이걸 좀 종합해서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건지 좀 예. 그 역할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거 말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산이나 뭐 실무 집행 네네. 과정에서 좀 한계가 있었던 건 분명하고 그런 예. 의미에서 이제 실무 부서를 그러니까 세우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렇고 이제 두 당의 의견이 비슷하면서도 대척점도 있는데 네. 그들만의 싸움은 아닌지 실제로 음. 저출생 또 출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부산시 청년들의 생각은 어떤지 실제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이것도 저희가 스팟 서베이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AI 권 대표님. 일단 저출산율에 대한 의견을 묻기 전에 예. 부산 청년들의 혼인부터 네.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을 해봤습니다. 네. 가장 먼저 혼인 상태 여부부터 물어봤습니다. 부산 청년들 515명 중에서 미혼이 74%로 정말 높은 것을 예.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그들을 대상으로 향후에 결혼하실 의향들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봤더니 긍정적으로 49%나 나는 결혼할 의지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미혼 74%나 되고 그 중에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49% 절반이 채 안 입니다. 되는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분들의 탑 5의 의견을 저희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일단은 가장 높은 의견을 나타난 거는 혼자 생활하는 게 편하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가 압도적으로 이 두 가지의 의견이 높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혼자 생활하는 게 편하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는데 여기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47.9%로 더 많은 의견이 있었고요. 예.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 결혼할 의향이 없다라고 하는 의견 중에서는 여성의 거의 2배 이상 남성분들이 46.9%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예. 자녀 출산 계획에서는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가 41%고요.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다가 59%로 그래도 저희가 우려했던 것처럼 저출산율이 있지만 자녀들을 낳을 계획이 60%에 가까운 부산 청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에게 의견을 여쭤봤더니 예. 자녀 양육비 및 교육이 부담되는 게 46%, 그다음에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35%입니다. 이 또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약간 다른 의견을 보였는데요.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54.4%로 높았고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39.2%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높은 의견인 실질적인 출산 양육비 지원이 남성 40%, 여성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1가정 병립을 위한 기업의 인식 제도 개선이 27%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고, 출산 육아를 위한 돌봄 제도 개선이 세 번째 21%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가지의 질문지들 중에서 남성에 대한 공통점들은 어떤 비용적인 비용, 예. 키워드를 보실 수가 있고, 여성분들은 정책. 정책이라는 이런 조금 상반된 내가 결과를 육아를 하면서까지 삶을 이어갈 수 네.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이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참 공감되는 내용도 많고, 저는 뭐 네네. 아직 미혼에 이제 결혼 고민도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자녀 출산에 대한 고민도 있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계가? 저도 아직 미혼인데 예. 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청년 저도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비용적인 부담감이 가장 제가 출산을 생각한다면 네.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 이제 각 당의 정책 말고 두 분이 네. 생각하기에 이렇게 직접 이것도 어제 조사한 거죠? 어제 조사했습니다. 아. 어제 네. 조사해서 오늘 따끈따끈. 발표한 결과인데, 하루 만에 나온 가장 최근의 음. 부산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나니 우리 당의 정책도 좋지만 이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결국에 저출생 정책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이제 복지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복지. 예. 예. 그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주거 일자리 교육,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가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럽에도 선진국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 복지국가 하면 프랑스, 뭐 독일, 스웨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육아휴직, 육아수당에 대해서도 저희보다는 많이 그쪽에 강화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고요. 확실히 육아휴직과 육아수당에 대한 효과는 그런 국가에서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어떤 예. 지원 이전에 아이를 가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금전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저 사회 문화적으로도 지금 남성이 이제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육아 같은 게 뭐 예. 그런 맥락이고, 또 서지현 의원님은 네, 결국은 먹고 살 문제와 그리고 음. 나에 대한 중요성, 같은 이 맥락이네요. 두 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그 작가 마크 맨슨이 한국의 우울감을 좀 평가한 영상을 봤거든요. 네. 두 가지가 자본주의랑 유교 사상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도 공통된 문제인 것 같아요. 무한 경쟁 체제가 좀 심화되면서 그 다양성과 포용성이 좀 상실되면서 이 유교 사상에 또 빠져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상 가족을 위한 희생은 또 계속해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상충이 돼서 이 결혼도 출산도 안 하게 되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의 분위기를 좀 더 포용적이고 다양하게 좀 바꿔 나가는 데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기성세대시고 지금의 우리 세대와는 또 다른 가정 형태를 이루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서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정책을 이끌어갈 두 분의 이야기도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고, 또 청년들의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조사하는 우리 ST 이노베이션의 리서치 결과도 계속해서 좀 준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선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인데, 사실 저희가 첫 방송이었거든요. 저도 네. 방송이라는 건 많이 해봤지만 좀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네, 어려워서 네. 저희 제작진 분들한테 더 준비해 주세요 막 요청도 하고 막 두통도 오고 했는데, 우선 오늘 어떠셨습니까? 대표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바로 옆에서 대화한 적이 저도 처음이라서 네. 이렇게 저도 항상 여론조사를 하면서 의견들을 수렴은 하지만 이게 어떻게 참 개선이 되거나 반영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는데 옆에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니까 저도 한 국민으로서 좀 되게 많이 유익하고 도움이 됐던 한 명의 청년으로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지현 의원님은? 너무 든든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래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좋고요. 그리고 예.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일하는 것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아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송혜연 의원님은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청년 의원님 그리고 대표님 이렇게 그리고 저 아나운서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청년끼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 앞으로 더 재밌게 방송 만들 수 있도록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 화이팅!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공부는. 오늘 화이팅! 공부를 한 게 지금 자료 준비하신 거를 자료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니, 예, 삼- 들어볼 수 있는 양을 보여주세요. 소모연의 엑스파일이라고 무슨 파일? 아까 저희가 예. 얘기를 했는데 뭐 화면에 보이지는 않는 것 앞으로 같지만 또 이제 얘기하는 엄청 많아. 스킬도 좀 기르고 예. 해서 예. 제가 다음에는 준비해온 아마 것들 많이 얘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엔 아마 소연 의원님 옆에는 원고 이렇게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저도 뭐 다이어리 써가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공부 많이 했는데 걱정이 좀 앞섰지만 어쨌든 함께 우리 청년들끼리 다음 넥스트 이상철이 넥스트잖아요. 넥스트 세대 또 넥스트 이게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 과거를 또 아예 방치하는 건 아니니까 네. 함께 아우르면서 우리 미래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좀 방송하면서 좀 더 열기가 오를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개혁가 제임스 클라크의 말인데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두 분 또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함께 해달라는 한 시민의 목소리 또 이렇게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말 부탁드리고 퇴근 시간인데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00명 가까이 계신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다음 페이지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정치의 넥스트 페이지 다음 장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다음 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상철의 넥스트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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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